여러분, 혹시 갑자기 낯선 나라로 이사 가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나요?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부터 들지 않을까요?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베개를 적시진 않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절대 적응 못해 라고 울부짖던 아이가 어떻게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말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큰 변화를 겪어보셨죠? 새 학교, 새 동네, 혹은 새로운 환경.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 그곳이 편안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런 순간들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대양을 건너 새로운 세계로 떠나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윌슨이에요. 15살 미국 뉴욕 출신이죠. 저희 가족은 뉴욕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교외 마을 리버데일에 살고 있었어요. 아니, 살았었어요. 지금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리버데일에서의 제 생활은 정말 평범했어요. 넓은 앞마당이 있는 하얀색 나무집,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평화로운 동네, 엄마가 주말마다 구워주던 초콜릿칩 쿠키 냄새, 모든 것이 완벽했죠. 엄마는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고 아빠는 글로벌 IT 회사의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저보다 5살 어린 남동생 에단도 있어요. 에단은 항상 제 방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장난치는 귀찮은 녀석이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동생이에요. 학교에서는 야구부 매니저를 맡고 있었고 친구들과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영화를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수다 떠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친구들과 틱톡 챌린지를 하며 놀기도 했죠. 특히 제 베스트 프렌드 에밀리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어요. 우리는 서로의 집에서 자주 외박도 하고 비밀도 공유하는 소울메이트였죠.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목요일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에밀리와 다른 친구들과 놀이터에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우리는 모두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웃으며 각자의 집으로 뛰어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샤워를 하고 피자를 시켜 먹으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엄마와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거든요. 동생 에다는 자기 방에 있었고요. 제니, 이리 와볼래? 이야기할 게 있어.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젖은 신발을 벗고 식탁으로 다가갔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목을 가다듬더니 말씀하셨어요. 제니,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야. 그래서요. 저는 아직도 이게 왜 심각한 대화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진행돼.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2년 동안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 천둥이 친 것 같았어요. 한국, 아시아의 그 한국. 케이팝과 김치의 나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한국이요? 왜요? 왜 우리가 다 가야 해요? 아빠만 가면 되잖아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니, 알아. 갑작스러운 소식이지.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잖아. 게다가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나라의 학교에 다니고, 저는 새로운 문화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친구들, 학교, 제 생활이 여기 있는데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2년뿐이야. 제니, 내 인생에서 2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야. 그리고 한국은 정말 발전된 나라야. 인터넷도 빠르고 대중교통도 편리해. 너도 곧 적응할 거야. 하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아는 건 케이팝 아이돌과 매운 음식, 그리고 영화 기생충이 전부였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2년을 살라는 거죠? 그날 밤 에밀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으로 이사 간대. 2년 동안 아빠 회사 때문에. 어떻게? 에밀리의 답장은 즉각적이었어요. 뭐 장난해. 안 돼. 너 없으면 난 어떡해?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모든 순간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을 때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체육 시간에 배구를 할 때도 모든 것이 곧 잃게 될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주말에는 에밀리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쇼핑몰에 가서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놀았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서로의 옷을 입어보고 푸드코트에서 온갖 음식을 다 먹었죠. 마치 이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것처럼요. 집에서는 매일 밤 엄마 아빠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제가 에밀리네 집에 살면 안 될까요? 에밀리 부모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필사적이었거든요.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같은 나라잖아요.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이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했어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출국 일주일 전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에밀리의 집 뒷마당에서 피자와 햄버거를 먹으며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보냈죠. 모두 각자 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었는데 그때 받은 편지들은 지금도 제 보물상자에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매일 연락하자. 화상통화 자주 하기로 약속해. 곧 방학에 한국으로 놀러 갈게. 친구들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시차가 14시간이나 나는 나라에서 얼마나 자주 연락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누군가 비행기를 16시간이나 타고 저를 보러 올지. 출국 전날 밤 창문을 통해 리버데일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익숙한 별자리, 익숙한 가로등 불빛, 익숙한 이웃집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을 2년 동안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이 길, 이 나무들, 이 건물들, 모두 제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었어요. 인천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에밀리와 몇몇 친구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꼭 돌아와, 제니. 약속해. 비행기 안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플레이리스트를 틀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안녕, 뉴욕. 안녕, 내 삶. 2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2년 후에 뉴욕으로 돌아가기 싫어하게 될 줄은요.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습한 공기와 낯선 언어들이었죠.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는 제 귀에 이상한 음악처럼 들렸어요. 공항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가 함께 써 있었지만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니, 괜찮아? 엄마가 물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아빠가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한글로만 써진 간판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이곳이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살아가야 할 곳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머물 아파트는 강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구해준 집이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리버데일의 넓은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 집에 비하면 너무 좁게 느껴졌죠. 방이 작아요. 제가 불평했어요. 한국은 땅값이 비싸서 집들이 작은 편이란다. 하지만 시설은 최신식이야. 봐, 전자레인지도 앱으로 조종할 수 있고 화장실 변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기능도 있어. 아빠가 신나서 설명하셨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제가 다닐 학교에 방문했어요. 서울국제중학교라는 곳이었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지만 한국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고 친절하게 학교를 소개해 주셨어요. 제니, 우리 학교는 국제적인 환경이지만 한국 문화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복도 입어야 하고 아침 조회도 있답니다. 교복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복이요? 미국에서는 사립학교가 아니면 교복을 안 입는데. 교장 선생님은 웃으시며 교복 견본을 보여주셨어요. 체크무늬 스커트에 하얀 셔츠, 그리고 남색 자켓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예뻤지만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는 생각은 여전히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저를 위로하셨어요. 조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곧 친구도 생기고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질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2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학교 첫날, 제 방에서 교복을 입어보았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불편했죠. 특히 치마 길이가 너무 길었어요. 미국에서는 훨씬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학교에 도착하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학생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나 봐요. 몇몇 학생들은 영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은 그저 멀리서 수군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전 민지예요. 옆자리에 앉게 될 것 같아요. 한 여학생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 난 제니야.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지는 제 첫 한국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 덕분에 학교 시스템과 규칙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 학교는 미국과 정말 달랐어요. 가장 큰 문화 충격은 급식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 햄버거, 핫도그 같은 음식이 주로 나왔는데 한국 학교 급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 받은 급식 트레이를 보며 물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미역줄기볶음이야.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지.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치의 빨간색은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고 된장찌개의 냄새는 낯설었어요. 용기 내어 한 입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특히 불고기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맛있어. 제가 외쳤고 주변 친구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날부터 급식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다른 음식이 나왔고 대부분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떡볶이와 김밥은 제 최애 음식이 되었죠. 심지어 한 번은 랍스터 요리가 급식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미국 학교에서는 이런 고급 음식 안 나와요. 제가 말하자 친구들은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급식이 정말 중요해. 건강하게 자라야 하니까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시지.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한국어 특별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외계어처럼 보였지만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간단한 인사말과 감사 표현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놀라운 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미국 친구들과는 달리 공부에 정말 열심이었어요. 밤 10시, 11시까지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도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받았죠. 너무 힘들지 않아? 민지에게 물었어요. 물론 힘들지. 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쩔 수 없어. 한국은 경쟁이 정말 심하거든. 민지의 대답을 듣고 미국의 여유로운 학교 생활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한국 학교에도 좋은 점이 많았어요. 특히 안전 문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걱정되어 매달 비상대피 훈련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서 학교 총격 사건 같은 건 거의 없어. 민지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어릴 적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실 밖에서 큰 총성이 울렸어요. 선생님은 급히 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책상 아래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창문 너머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고 복도에서는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계속 들렸죠. 그 후로도 몇 주 동안 학교에 가기가 무서웠어요. 친구들끼리도 다른 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났대라는 이야기가 오가며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학교에 처음 왔을 때도 괜히 긴장했었죠. 하지만 민지의 말을 듣고 나니 학교에 가는 것이 무섭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안전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한국 생활 한 달째, 저는 점점 이곳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에밀리와는 화상통화를 자주 했지만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생활 넉 달째, 학교에서 전통문화 체험의 날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입고 전통 놀이를 배우게 된다고 했어요. 제니야, 너 한복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 민지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행사 당일 교실에 들어서자 선생님들이 다양한 색깔의 한복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분홍색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를 건네주셨어요. 한복은 어떻게 입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민지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한복을 입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끈을 여기저기 묶고 치마를 높이 올려서 입는 방법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다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조선시대 공주가 된 것 같았거든요. 와, 제니, 너 정말 예뻐.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어요. 교실에서 나와 운동장으로 이동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윷놀이, 제기차기, 강강술래 같은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강강술래를 하며 둥글게 돌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친구들과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제가 웃으며 소리쳤어요. 민지는 제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제니가 한국 전통 놀이를 좋아할 줄이야. 그날 찍은 한복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에밀리를 비롯한 미국 친구들이 댓글을 폭발적으로 달았어요. 제니, 너 정말 공주 같아. 한복이 너무 예뻐.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 보인다. 부러워. 친구들의 반응에 기분이 좋았어요. 전통문화 체험의 날은 제가 한국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민지와 함께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남산타워 같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광지로만 보였던 곳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장소로 다가왔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추석 연휴 때 민지네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어요. 민지 할머니께서 시골 마을에 살고 계셨는데 그곳에 초대받아 갔거든요. 제니야, 우리 할머니가 널 만나고 싶어 하셔. 같이 가자. 민지가 제안했을 때 걱정이 됐어요. 한국 시골은 어떨지, 의사소통은 될지. 하지만 민지 할머니는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비록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셨지만 손짓과 미소로 충분히 마음을 전해주셨죠. 할머니께서 만드신 송편이 너무 맛있어서 3개나 더 먹었어요.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외국 아가씨가 우리말도 하고 우리 음식도 좋아하고 참 기특하구나. 그날 밤 돗자리를 깔고 밖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았어요. 고요한 시골 밤하늘의 별들이 뉴욕에서보다 훨씬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학교로 돌아온 후 저는 K-팝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친구들을 더 사귀기 위해서였지만 곧 K-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춤과 노래가 너무 멋졌거든요. 제니, 너 춤 실력이 대단한데? 미국에서 배웠어. 동아리 친구가 물었어요. 조금 배웠어요. 하지만 K-팝 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K-팝 동아리에서는 연말 학교 축제를 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참여만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제게 중요한 파트를 맡기셨습니다. 제니는 춤도 잘 추고 표정 연기도 좋아. 이 부분 솔로로 해볼래? 부담스러웠지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방과 후에도 주말에도 연습실에 남아 안무를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K-팝 노래가 내 휴대폰 플레이리스트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한편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갔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미국에서도 유명했지만 한국어로 보니 더 재미있더라고요. 제니야, 내 한국어가 정말 빨리 늘고 있어. 민지가 칭찬해줬어요. 고마워. 내 덕분이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이제는 서울이 제 2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완벽하게 외웠고 혼자서도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이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같은 매운 음식도 잘 먹게 되었어요. 에밀리와는 여전히 연락했지만 주제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미국 생활과 친구들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 어제 먹은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어. 다음에 내가 한국에 오면 꼭 같이 먹자. 어느 날 아빠가 저녁 식사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니,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될 것 같아. 아마 6달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기쁨이 아닌 슬픔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벌써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놀랐구나. 원래 2년 계획이었는데 1년 반 정도면 끝날 것 같아.
좋은 소식이지? 아빠가 물으셨어요. 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 이제 막 한국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한국의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친구들, 급식, 케이팝, 한복.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제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민지에게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6달 후에 떠난다고? 민지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응, 아빠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대. 민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난 내가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쉽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도 더 무거워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남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케이팝 동아리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들 아쉬워했고 특히 연말 공연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제니, 너 없으면 우리 무대 절반이 무너지는 거 알지? 동아리 회장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도시는 저에게 너무 낯설고 복잡했는데 이제는 이곳의 모든 것이 친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미국에 있는 에밀리에게 화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제 예상과 달리 에밀리는 폭발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드디어 돌아오는 거야? 완전 짱이다. 우리 학교로 다시 돌아올 거지. 너무 보고 싶었어. 제니, 에밀리의 반응은 당연했지만 묘하게 제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미국의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망설이는 걸까? 일주일 후 학교에서 진로 상담 시간이 있었어요. 상담 선생님께서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니,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이니?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니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한국 학교에서 더 공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말씀에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정말 한국에 남을 수는 없을까?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엄마와 아빠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소리니? 제니, 너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 손꼽아 기다렸잖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생활이 좋아졌어요. 친구들도 생겼고, 학교도 재미있고, 케이팝 공연도 준비하고 있고, 말을 이어가면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제니,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 움직이는 게 맞아. 알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부모님은 제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저는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제 방문을 노크하셨어요. 제니, 들어가도 될까? 엄마는 제 침대에 앉으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빠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 내가 정말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 거니? 네,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알고 보니 아빠는 한국 지사에서 계속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저와 엄마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던 거였어요. 제가 한국 생활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아빠도 안도하셨대요. 정말요? 우리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기쁨에 차서 물었어요. 그럴 것 같아. 아빠가 회사와 이야기해 볼게. 2주일 후 아빠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한국 지사에서 장기 근무가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적어도 3년은 더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연말 학교 축제, 케이팝 동아리의 공연 날이 왔어요. 저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몇 달 동안 연습한 케이팝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춤을 췄어요.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바라보니 부모님, 민지,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환호했어요. 제니,
너 정말 프로 같았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아.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곳에서 저는 정말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으면서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울 수 있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처음에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빠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솔직히? 전혀. 내가 매일 울면서 미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할 줄 알았지.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엄마도, 동생 에단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에단은 이제 한국어를 저보다 더 잘하게 되었고, 태권도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싫다고 울며 왔는데, 이제는 여기가 집 같아. 때로는 가장 두려워하던 변화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도 있나 봐.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은 이곳, 서울을 사랑해.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니 별들이 뉴욕의 별들과 다르지 않게 빛나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화상통화 중에 커피잔을 떨어뜨린 순간 딸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몸이 갑자기 나를 배신하는 느낌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캘리포니아 명문대 심리학과 교수였고 6권의 책을 출판했으며 2번의 이혼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8살 어느 겨울날 그냥 관절염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서 검진 받아봐요. 여긴 진단도 정확하고 시스템도 정말 잘 돼 있어요. 처음엔 웃어넘겼어요. 내가 왜? K-팝과 한국 전쟁만 떠오르는 그 낯선 나라까지 가서.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딸이 한국인과 결혼했을 때 내심 신랑했던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제 손목에 찬 인연 매듭 팔찌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한 달 만에 평생의 편견이 무너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새로운 고향으로 자리 잡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픔이 가져다 준 뜻밖의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미국 할머니의 서울 적응기 함께 따라와 보실래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린다 스펜서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켄싱턴 힐스라는 부유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심리학 교수였죠. 명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6권의 책을 출판했고 2번의 이혼 후에도 당당하게 내 삶을 읽어온 사람이에요. 그날은 제가 68번째 생일을 맞은 지 2달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처음엔 그저 나이 들면서 오는 관절염이라고 생각했어요. 관절염은 우리 가족 내력이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유기농 식품만 먹고 1년에 2번씩 정기 검진을 받았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은 저를 보며 린다는 여든까지 테니스 치겠다고 농담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이 불편함은 점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관절염일 거야. 곧 나아질 거야. 날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손가락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책장을 넘기기도 힘들어졌고 강의 노트를 타이핑하는 것도 고통스러워졌어요.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일주일에 1번 특강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수업에서 분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요.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외동딸 애슐리가 있어요. 20살에 낳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죠. 하버드를 졸업하고 국제인권 변호사가 된 딸은 5해 전에 한국인 남편을 만나 서울로 이주했어요. 저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던 딸이 왜 하필 지구 반대편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저에겐 그저 K-팝과 한국 전쟁만 떠오르는 나라였어요. 엄마, 여기는 정말 안전하고 편리해요. 삶의 질도 높고요. 언젠가 엄마도 와서 직접 느껴보세요. 딸은 영상통화 때마다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제가 손녀 소피아를 보러 서울에 갔을 때도 저는 호텔에만 머물렀고 관광지 몇 군데만 돌아봤을 뿐이었죠. 저는 그저 외국인 관광객으로만 한국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2달 전 딸과의 영상통화 중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소피아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제가 커피잔을 들려다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죠. 뜨거운 커피가 제 무릎을 적셨지만 그보다 더 뜨거웠던 건 딸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엄마, 손이 왜 그래요? 떨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잠깐 미끄러진 거야.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애슐리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직감으로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관절이 아프다고 자주 말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엔 머리가 아프다고도 했고 사실 걱정됐어요. 의사한테 가봤어요? 그냥 나이 들면서 오는 증상이야. 이미 주치의에게 보였어. 거짓말이었어요.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혹시 심각한 병명을 듣게 될까봐 정년을 앞둔 나이에 큰 병을 얻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컸죠. 애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여기 의료 시스템은 정말 뛰어나요. 빠르고 정확하고 비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의사도 많고요. 처음엔 황당했어요. 평생 미국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하필 아시아까지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 친구들 사이에선 의료 관광이라는 게 동유럽이나 멕시코, 인도 같은 곳에 가서 저렴한 수술을 받는 것을 의미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였나? 라는 생각에 약간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증상은 계속됐어요.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굳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온몸이 뻣뻣해졌고 때로는 열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로컬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그저 나이가 들면서 오는 일반적인 염증이라며 진통제와 스테로이드를 처방해줬을 뿐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손녀 소피아의 6번째 생일 파티가 열린 날이었어요. 애슐리는 소피아의 생일 축하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에서 소피아가 할머니, 손가락 아픈 거 빨리 나아서 또 같이 피아노 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소피아와 함께 간단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대로라면 다시는 손녀와 함께 피아노를 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애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한국에 가볼게. 너희 말대로 한번 진료를 받아볼게. 전화기 너머로 애슐리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일까? 미국 의사들도 찾지 못한 원인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심각한 병이라면 어떡하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의료 관광이 아니라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가 그토록 거리를 두려했던 한국인 사위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상상했던 혼잡하고 시끄러운 아시아 공항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친절한 안내 직원들, 빠른 입국 절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애슐리와 사위 준호가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키에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처음 딸이 그를 소개했을 때 저는 전형적인 머리만 큰 아시아 남자를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 운동선수 같은 체격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더군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비행은 편안하셨어요? 준호는 제 짐을 받아들며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워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위인데도 불구하고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가로수가 늘어선 깨끗한 도로,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펼쳐진 푸른 공원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정말 아시아 국가 맞아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애슐리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보이는 이런 반응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준호와 애슐리의 집은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은 지 3년 됐어요. 완전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지하에는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까지 있습니다. 문을 열자 소피아가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그 작은 품에 안기니 여행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 안은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큰 창문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거실 한쪽에는 피아노도 놓여 있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아직도 뻣뻣했지만 이상하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저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같은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나요? 물었더니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국제진료센터인데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모든 검사가 하루 안에 이루어집니다. 접수를 마치고 20분도 채 기다리지 않아 이름이 호명됐어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인 김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제 증상에 대해 상세히 물었고 꼼꼼하게 신체 검사를 진행했어요. 펜서 씨, 일단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관절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검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며 다양한 검사를 받았는데 각 부서마다 미리 제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 추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각 검사마다 별도의 예약을 잡고 보험 승인을 기다리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했을 텐데요. 오후가 되어 김 박사와 다시 만났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며 검사 결과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펜서 씨, 초기 검사 결과로는 성인형 스틸병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드문 자가면 역질환인데 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특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미국에서 수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병명을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치료 방법은요? 적절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면 증상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으론 드디어 내 증상에 이름이 붙었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론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준호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제가 묻자 준호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어머님, 저는 그냥 틀병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있었어요. 미국에 돌아가셔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영어로 된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제 두 전 남편들 중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돌봐준 적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준호. 처음으로 사위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느끼던 뻣뻣함도 조금씩 나아졌고 열이 오르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병원 밖에서 경험한 것들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배려는 더욱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사위 준호가 보여준 정성은 제 마음의 벽을 하나둘 허물어뜨리고 있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보니 놀랍게도 통증이 훨씬 줄어든 걸 느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어요. 사위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준호는 저를 보자 살짝 놀란 듯 인사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주방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을 가리켰어요. 아, 오늘은 어머님 치료 3주차 시작하는 날이라서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이건 한국식 영양죽이고 저건 약과인데 전통 한과예요.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관절에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위는 머나먼 타국에서 온 시어머니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던 거죠. 그것도 출근하기 전에 말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으로 사위에게 따뜻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는 애슐리가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말이죠. 애슐리는요? 아내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왔어요. 괜찮으시면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는 저를 이태원이라는 동네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서울 외국인 커뮤니티 센터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외국인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함께 차도 마시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때로는 소소한 여행도 간대요. 어머님처럼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물리치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준호는 그곳의 미국인 자원봉사자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어요. 마르다라는 65살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3년 전 딸 가족을 따라 한국에 와서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린다, 여기 와서 정말 잘했어요. 처음엔 저도 한국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미국보다 더 편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훌륭해요. 제 관절염도 여기 와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마르다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준호는 저희 둘을 위해 조용히 차를 준비해 주었고 시간이 됐을 때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물었어요. 준호 씨, 오늘 어떻게 이런 곳을 알고 계셨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오시기 전부터 찾아보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한국에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곳들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처음 딸이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문화적 차이가 오히려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애슐리, 준호, 소피아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을 구경했습니다. 준호는 능숙한 영어로 궁궐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해박한 지식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머님,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이 근처에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전통 찻집이 있어요. 우리는 경복궁 근처의 작은 한옥 찻집으로 향했어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앉아 전통차와 한과를 즐겼습니다. 소피아는 제 무릎에 앉아 신나게 떠들었고 애슐리와 준호는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3주차 검진에서 김 박사는 제 상태가 놀랍도록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했어요. 펜서 씨, 약물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 상태라면 한 달 안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다시 손녀와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다시 내 손으로 요리를 할 수 있을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준비해온 우산이 없어 당황했는데 병원 로비에서 한 간호사가 다가와 우산을 건넸습니다. 손님, 이거 사용하세요. 병원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만 쓰시고 저기 박스에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서비스인가요? 우산 대여 서비스예요. 갑자기 비가 올 때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해뒀어요. 무료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는 나라, 환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의 불안함과 의구심은 어느새 사라졌고 대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저희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치료가 마무리되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저는 이제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졌어요. 매일 병원만 오가던 일상에서 벗어나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손가락도 많이 좋아졌으니 병원 말고 한국의 다른 면도 좀 보고 싶어요. 제 말에 애슐리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들로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 북쪽 부암동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한적한 동네가 펼쳐졌어요. 높은 아파트 대신 아담한 집들이 언덕을 따라 자리 잡고 있었고 곳곳에 예쁜 카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사람들이 도심의 복잡함을 피해 찾는 곳이에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북악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고 조용하죠.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간 한옥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 너머로는 서울 도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조용한 서울도 있었구나.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는 곳이네요. 카페 주인은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영어로 이야기를 걸어왔어요. 그녀는 20년간 뉴욕에서 살다가 은퇴 후 서울로 돌아와 이 카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정싱이요. 그녀가 말한 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았어요.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정확히 표현한 말 같았습니다. 이튿날은 애슐리가 홍제동 개미마을로 저를 데려갔어요. 가파른 언덕에 계단식으로 지어진 작은 집들이 미로처럼 이어진 동네였습니다. 골목마다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동네 어르신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안녕.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달라. 여기 외국인들 가끔 구경 와. 우리 동네 예쁘지? 사진 많이 찍어.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제 나이를 듣고는 동갑내기라며 더 반가워하셨습니다. 헤어질 때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소피아에게 주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저는 애슐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이들에게도 따뜻해요. 특히 노인분들은 더 그래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벽화 앞에서 소피아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이걸 미국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정말 놀라겠는걸. 그들이 상상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점심때는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통로 양옆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온갖 냄새와 소리가 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노점에서는 종이컵에 담긴 어묵 국물을 팔고 있었어요. 준호가 4개를 사와서 나눠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그 옆에서는 빈대떡을 부치고 있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먹는 문화가 없어요. 음식점에 가거나 집으로 테이크아웃 하거나. 저는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선 모두가 함께 나누는 느낌이라 좋네요. 시장에서 나오며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에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찜질방이요.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녁 식사 후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문화에 당황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도 그렇고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탕에 몸을 담그자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듯했어요. 나중에는 황토방이라는 뜨거운 방에 누워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온도에 놀라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지만 이내 몸이 적응하며 편안해졌어요. 할머니, 계란 까서 먹어봐요. 소피아가 삶은 계란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문화가 한국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식혜라는 달콤한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곳. 이런 문화 너무 귀여워요. 가족 간 유대가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치료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향했어요. 봄이라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 손가락 이제 안 아파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소피아, 다시 손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공원 벤치에 앉아 애슐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두려웠어. 내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낯설지 않아. 오히려 미국에 돌아가는 게 더 두려울 정도야. 애슐리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 더 오래 머무르셔도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미국에 정리할 일들이 많아. 하지만 다시 올 거야. 더 자주. 이제 알겠어. 너희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여긴 정이 있는 나라야. 그 정이 나를 치유해준 것 같아.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준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 전통 매듭이 달린 팔찌였습니다. 이건 인연 매듭이라고 해요. 인연은 운명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한국말인데 어머님과 저희 가족의 인연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팔찌를 손목에 차며 생각했어요. 평생 쌓아온 편견이 한 달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토록 거부했던 한국인 사위는
이제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어요. 고층 빌딩과 한옥, 첨단 기술과 전통, 바쁜 일상과 여유로운 찻집, 모든 모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도시가 어느새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고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인사하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워올게요. 그리고 그때는 더 열린 마음으로 올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